비가 내렸다.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천장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검은 우비 위로 반사되어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젖은 신발 밑창이 바닥을 쓸며 내는 축축한 소리로 가득했다. 향 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고 누군가는 그 냄새가 오래가면 혼이 길을 못 찾는다고 속삭였다. 사연 이야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항상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도록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못했다. 단지 이 긴 장례가 언제 끝날까 그것만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사진 속의 미소는 낯설었다. 살아계실 때는 늘 무표정하거나 웃더라도 짧게 웃던 분이었는데 사진 속에서는 마치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세상을 한 번 더 내려다보는 얼굴이었다. 큰아빠는 검은 양복에 주름 하나 없이 서 있었고 작은아빠는 주머니 속 담배를 쥐락펴락하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어머니는 상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제 끝났네.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예감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짙게 깔려 있었다. 며칠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체형의 사람들이 하나둘 앉았다. 방 안은 좁았고 공기는 눅눅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서류가 펼쳐지고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고인의 전 재산 총 50억 원 전액을 손자 윤호에게 상속한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에 떠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큰아빠의 얼굴 근육이 굳었고 작은아빠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변호사는 형식적인 목소리로 몇 가지 법적 절차와 영상 녹취, 의료 소견서를 덧붙였지만 이미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 내가 그때 느낀 건 기쁨이 아니었다. 그저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뿐이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큰아빠가 처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분노보다 더 위험한 감정, 믿을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형, 이제 그만해. 작은아빠가 덧붙였지만 그 역시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는 것을 봤다. 그 안엔 지난 세월의 피로, 서운함,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질투가 고스란히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이 가족의 시선이었다. 50억보다 무거운 시선. 그 시선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내 어깨를 떠난 적이 없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있자. 그 말은 도망치자는 뜻이 아니라 아직 이 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을 보았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떨어지며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또 사라졌다. 세상이 마치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것 같았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할아버지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열쇠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건 내 몫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꿈속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번개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우리 집 밖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엔 진흙이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은 현관 앞까지 이어졌다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비는 멈췄지만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습기는 여전히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과 밤새 식어버린 밥 한 공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 한쪽만 비추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지금이 아닌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다 목에 걸렸다. 삼키는 게 아니라 넘기는 기분이었다. 큰아버지가 소송을 냈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밥알보다 더 삼키기 어려웠다. 소송이요? 응, 변호사한테 들었어. 유언 무효 소송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가 곧 천천히 흐릿한 기억이 되감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손을 떨면서도 내 이름을 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게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작은 떨림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큰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말끝마다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윤호야, 내가 알겠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왜 손자한테 다 주겠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한테 악감정은 없어. 근데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 그날 상태가 정상이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 내가 이해해라. 그의 말은 이해하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엔 이해할 틈이 없었다. 내가 내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기계음이 귓속에서 길게 울렸다. 그리고 그 기계음이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작은아빠가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커피 한 잔 있니? 있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한참을 머뭇거렸다. 마치 문턱을 넘는 일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는 컵을 2번 돌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윤호야, 가족끼리 싸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건 제안이었고 동시에 협박이었다. 삼촌, 전 양보할 게 없어요. 없다니? 내가 다 가졌잖아. 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분노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진짜 몰랐어요. 유언장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도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건 운이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 담배를 물었다. 돈은 무섭다, 윤호야. 아무리 피부치라도 돈이 들어오면 다른 얼굴이 돼. 그의 뒷모습이 순간 낯설었다. 어린 시절 나를 목말 태우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다. 작은아빠가 돌아간 뒤 어머니는 문을 꼭 닫았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란 게 말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앞에서 참 다르게 변해.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돈이 사람을 드러내는 거야. 가면을 벗기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도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가 너한테 맡긴 건 돈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신 거야.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숨긴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책상 위엔 오래된 시계와 돋보기, 그리고 반쯤 다른 연필이 있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다. 표지엔 할아버지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끝은 없다. 단지 다른 시작이 있을 뿐.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글씨는 떨렸지만 필압은 강했다. 손이 떨리는데도 힘이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노안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의지였다. 나는 수첩을 덮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왜 내게 모든 걸 맡겼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부담이었다. 할아버지는 믿음이 아니라 책임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흰색 봉투, 그리고 아무 표시도 없었다. 뜯어보니 안에는 짧은 메모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엔 단 한 줄. 이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사진 속엔 할아버지의 창고가 찍혀 있었다. 창고 문 앞에는 큰아빠의 차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림자는 내 방 벽을 스쳐 지나갔고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방패가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진실은 정말 방패가 될까? 아니면 칼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싸움이 단순한 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건 가족의 진실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할아버지 방의 냄새는 늘 같다. 먼지, 약, 그리고 오래된 나무 장판의 냄새. 이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다가도 한순간 불안하게 만든다.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오래된다는 뜻이고 오래된 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창밖에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지며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 빛이 오래된 액자 속 사진들을 비추자 나는 문득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젊은 시절의 큰아빠와 작은아빠, 그리고 아버지.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방 한구석의 책장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세 번째 칸의 책들이 유난히 뒤로 밀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 책들을 꺼내자 그 뒤에 어둡고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벽과 책장 사이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손으로 닦아보니 먼지 속에서 금속의 윤기가 드러났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들었다. 상자는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3개, 검은색 가죽 노트,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할아버지와 2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피보다 오래된 약속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언제나 낮고 느리게 그리고 끝을 길게 끌던 그 말투.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나는 봉투를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3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잔액은 각각 달랐고 이름도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복사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투는 비어 있었다. 단 한 장의 종이도 없었다. 그 빈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비워둔 흔적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월 1 땅값 송금 완료, 월 1 장남 상해 불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정리 못하면 피 본다. 그 문장은 피로 쓰인 것처럼 붉게 번져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손끝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정리하지 못했던 걸까? 돈일까, 관계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노트의 다음 장에는 이상한 표가 있었다.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체크 표시. K로 시작하는 이름들 옆에는 대부분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큰아빠 이름 옆에는 보류, 작은아빠 옆에는 미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 나만 없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나는 노트를 덮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을 덮었다. 그림자가 바닥을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문득 어떤 소리를 들었다.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사진 액자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 액자를 세우자 그 뒤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다. 작은 철제 열쇠. 손에 쥐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열쇠가 마치 내 체온을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나는 열쇠를 노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정리 못하면 피 본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메아리 쳤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이 노트를 유산보다 먼저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돈보다 먼저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왔다. 내가 식탁 위에 펼쳐놓은 노트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봤어? 할아버지 방 책장 뒤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 노트 내 아버지가 한때 보려다가 포기했어. 아버지가요? 응. 그때 당신 아버지가 말했지. 그건 누가 봐도 후회하게 돼.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나는 노트를 다시 덮었다. 하지만 이미 글씨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할아버지의 노트를 떠올렸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거래가 적힌 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며칠 뒤 나는 창고로 향했다. 사진 속에 그 창고였다. 문 앞엔 아직도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손에 쥔 열쇠를 꽂았다.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쇠붙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 박스가 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노트와 똑같은 글씨체로 적힌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끝까지 버텨라. 이것이 우리 집안의 보험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것 같았다. 낮고 느리고 마지막에 숨을 붙잡은 채 내뱉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윤호야, 진짜 유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단 결심이 앞섰다. 정리하자. 끝내야 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유산이 돈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해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내 몫이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동네 슈퍼엔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다. 모든 게 조금씩 불안하게 느려졌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다. 창문 너머에서 불빛이 스칠 때면 내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보는 듯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그 노트, 아버지도 봤었죠? 그만 물어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건 우리 집안의 병이야. 오래된 병? 병이요? 그래. 돈이 들어오면 더 아파지는 병.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윤호야, 넌 아직 젊어. 이걸 잊을 수도 있어. 모른 척하면 돼. 그래야 살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 척하면 그게 또 다른 죄가 되잖아요. 그 죄를 짊어질 만큼 넌 강하지 않아. 그럼 누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래된 집처럼 낡아 있었다. 그 속엔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다 함께 쌓여 있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호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우린 그쪽이 가진 걸 알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노트요. 금고 안에 있던 거. 숨이 막혔다. 누가 당신한테 그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질 겁니다.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는 오래 머물렀다. 그건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다. 그날 밤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였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두 사람 정도였다. 나는 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나는 무릎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감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까지 버텨라.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다음 날 작은아빠가 나를 불렀다. 윤호야,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차분했다. 우리는 동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다.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큰형이 요즘 흥분했어. 변호사들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게 뭐든 지금 내놓는 게 좋아. 삼촌, 그게 뭔지 아세요? 대충은 아버지 일에 나도 조금은 끼었으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 노트는 없던 일이 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모두 편해. 누가 편하다는 거죠? 삼촌이에요? 큰아버지예요? 아니면 할아버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가족의 일이다, 윤호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가족의 일이라면서 왜 이렇게 낯선 냄새가 나는 걸까? 나는 봉투를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요. 이게 뭐야? 그 노트 일부 복사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대신 할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작은 아빠의 얼굴이 굳었다. 윤호야, 그건. 삼촌, 저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남긴 게 죄라면 그 죄를 덮는 것도 죄예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넌 지금 불쌍한 척하면서 사실 제일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어. 그가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이제 넌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며칠 후 큰아빠가 직접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담배, 술, 그리고 피로.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일 다 들었어. 내가 그 노트를 본 것도. 그래서요? 그걸 없애. 오늘 밤 안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그의 말투엔 단호함이 아니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다. 윤호야, 아버지도 완벽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들답게 끝내. 그가 떠난 뒤 집안이 더 좁아진 것 같았다. 숨쉴 공간조차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새삼 낯설었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 같았지만 읽을수록 그 안에 감정이 있었다. 미안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 가족이 돈을 지키면 사람을 잃는다. 그 문장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그건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았다. 갑자기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자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자 그 얼굴이 보였다. 작은 아빠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피곤이 섞여 있었다. 윤호야.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말은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이 비쳤다.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모든 것이 느려졌다. 엔진 소리, 타이어의 마찰음, 그리고 짧은 비명.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작은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가 사고 당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윤호야, 그 노트 버리지 마. 진짜 유산은 거기에 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 그건 살아남은 자의 몫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창고로 다시 향했다. 이제 끝내야 했다. 아니, 시작해야 했다. 전화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왔다. 어둠의 한가운데서 울리는 벨소리는 이상하게 밝았다. 밝아서 더 불길했다. 알고 있는 번호였다. 병원이었다. 나는 네라는 말만 했고 그 뒤에 모든 문장 간단한 설명. 안타깝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는 비닐처럼 구겨져 귀에 걸렸다가 흘러내렸다.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얇은 손등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잠깐만. 어머니가 신발장을 열고 검은색 카디건을 꺼내 내 어깨에 둘렀다. 이럴 때도 추워. 심장도 몸이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같이 고개를 떨궜다. 말의 나머지는 필요 없었다. 응급실 복도는 새벽임에도 환했다. 환해서 더 잔인했다. 밝은 조명 아래선 눈물도 표정도 숨을 곳이 없었다. 누군가의 울음이 멀리서 얇게 들렸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확인하고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종종 더는 만질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었다. 문턱을 넘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몇 가지 단어를 지웠다. 실수, 우연, 행운. 그리고 한 단어를 남겼다. 부재. 작은아빠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천의 끝이 그의 발목을 겨우 가리고 있었고 발 뒤꿈치에 남은 오래된 굳은 살이 이 사람의 나이와 직업, 살아온 계절을 동시에 말해주는 듯했다.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시간이 내 등 뒤를 지나가 복도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 말고 모두가 이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간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여기 서 있었다. 여기에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의사는 검은 테에 안경을 들어 올리며 표준 문장을 말했다. 두부 손상과 과다 출혈 즉사에 가까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더 말하는 것을 막진 않았다. 다만 내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설명이 종이처럼 접혀 내 속 어딘가에 쌓였다. 나중에 펼치면 종이마다 같은 구김이 동일한 각도로 남아있을 것이다. 죽음은 늘 같은 접힘을 남긴다. 큰아빠가 늦게 도착했다. 구겨진 셔츠가 이 밤의 길이를 대신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작은아빠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는 동안 5번쯤 멈췄다. 눈물이 없었다.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흘리는 위치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운다. 큰아빠는 이를 악물고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서 작은아빠의 이름을 갈아부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기도문은 짧았고 짧아서 진심이었다. 주님, 이 아이가 길을 찾게 해주세요. 아이. 어머니는 작은아빠를 그렇게 불렀다.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삼촌. 관계의 이름들 사이로 한 사람이 빠르게 사라졌다. 빈자리가 생기면 남은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본뜬 상자를 만든다. 장례는 그 상자의 이름이다. 형사는 적당히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다.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지, 혹시 다툼이 있었는지. 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걸렸다. 마지막은 늘 뒤늦게 밝혀진다. 지나갈 때는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알았더라면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른 순서로 했을까? 나는 어젯밤 창문 너머에 섰던 작은아빠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가로등 빛이 그의 볼을 질게 타고 흘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반쯤 열려있던 장면. 어젯밤 잠깐 집에 왔어요. 내가 말했다. 형사는 그 말 한 줄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나는 사고였나요? 라고 묻지 않았다. 질문이 답을 바꾸진 못하니까. 대신 장례는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동안 작은아빠의 나이와 내 나이의 차이가 갑자기 계산되었다. 그 계산이 슬펐다. 숫자는 사실을 말하지만 숫자는 온도를 가지지 않는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온도가 필요했다. 빈소를 차릴 때 어머니는 검은 두건을 접었다 폈다. 손끝이 들썩였다. 내 삼촌이 김치볶음 좋아했지. 어머니의 기억은 늘 부엌으로 향했다.
사람을 붙잡는 건 말보다 냄새다. 장례식장에 김치 볶는 냄새는 없었지만 기억은 냄새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나도 내 냄새를 꺼내왔다. 여름밤 작은 아빠가 내 자전거 안장을 높여주던 밤. 굳은 손끝과 금속의 찰나적인 마찰 냄새. 높이는 건 쉬워도 낮추는 건 어렵다. 그가 웃으며 말했었다. 높아진 자전거처럼 높아진 말은 다시 낮추기 힘들다. 우리는 그 말을 내려놓지 못했다. 조문객들은 절을 하고 갔다. 그들이 남기고 간 건 향의 연기, 검은 봉투, 조심스런 위로의 문장들. 힘내요. 힘내라는 말은 늘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 적당한 무게의 힘내요는 없다. 나는 그 말들을 받아서 빈 종이에 하나씩 옮겨 적었다. 기록은 살아남는 사람의 핑계이자 남은 사람의 예의다. 큰아빠는 상주석에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어느 순간 그는 내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삼촌, 요즘 좀 불안했어. 불안이라는 단어를 택하는 그의 입술이 비틀렸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을 보았다. 발목의 까만 양말에 하얀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 먼지 한 톨에 우리가 모르는 배경이 달라붙어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먼지조차 예의 바르다. 발끝에서 시작한 이야기들은 발끝에서 끝난다. 밤이 깊자 빈손은 더 조용해졌다. 향로 위에 불씨가 숨을 쉬듯 빛났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작은 아빠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 윤호야, 그 노트 버리지 마. 진짜 유산은 거기에 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되읽었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서늘함과 따뜻함이 번갈아 몸을 지나갔다. 죽음은 남은 자에게 상반된 기후를 준다. 반씩 얼고 반씩 데인다. 균형은 그 사이에서 간신히 선다. 다음 날 새벽 형사가 다시 왔다. 계단 난간 나사 몇 개가 느슨했습니다. 그는 사실만 말했다. 사실은 늘 말을 아낀다. 말을 아끼는 사실은 해석을 부른다. 누가 하는 걸 보셨거나 최근에 수리하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저었다. 형사는 20분 공백이라는 말을 꺼냈다. 집 CCTV에 딱 20분이 비어 있었다고. 그 말이 내 머리에 닿자마자 시간의 특정 구간이 휘발되는 광경이 떠올랐다. 눈으로 본 장면이 아닌데도 선명했다. 빈 시간은 종종 꽉 찬 증거보다 더 시끄럽게 온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 장례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문객 중엔 동네 철물점 사장이 있었다. 삼촌이 며칠 전에 나사 사갔었죠.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요샌 아드님들이 자주 오셔. 아드님들이라는 두 음절이 기묘하게 길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말이 된다. 그도 알고 있었다. 오늘은 말의 날이 아니었다. 영안실 옆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졸다 깼다. 담요가 무릎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다. 나는 담요를 다시 끌어올렸다. 어머니가 얕은 꿈에서 깨어나 나를 보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었다. 길을 잃은 시제가 방 안에서 맴돌았다. 우리는 대답할 시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정오 무렵 작은 아빠의 아내 나에겐 작은 엄마가 왔다. 울음을 참은 얼굴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이가 마지막에 당신 집에 갔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했니? 못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이가 평생 말을 아꼈지. 아껴서 결국 남긴 게 침묵뿐이네. 그 말은 그녀를 향한 것도
자신을 향한 것도 같았다. 그녀는 잠시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손이 떠난 자리에서 아직도 체온이 남아 있었다. 발인을 결정하는 회의는 짧았다. 회의라 부르기엔 슬픔이 너무 컸다. 슬픔은 안건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냥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날짜와 시간, 사진, 향과 꽃 종류 같은 것들을 고르고 골랐다. 정해진 형식 안에서 슬픔이 최소한의 모양을 얻었다. 형식은 남을 위한 장치이면서 남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였다. 손잡이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다. 문을 열지 않으면 다음 방으로 가지 못한다. 밤 장례식장 뒷마당에서 잠깐 바람을 쐬었다. 멀리 산등성이에 불빛이 꽂혀 있었다. 누군가의 밤이 거기서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작은 아빠의 이름을 작게 불렀다. 바람이 없다가 있었다. 삼촌. 한 번 더 부르자 목구멍이 좁아졌다. 그를 부르는 일이 갑자기 너무 늦었다. 늦은 일들은 문장을 길게 만든다. 길어진 문장은 대체로 끝을 잃는다. 윤호야. 뒤에서 큰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잠깐.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내 삼촌이 내 얘길 많이 했어. 나는 그 말의 앞과 뒤를 기다렸다. 내가 다르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큰아빠가 이어 말했다. 놀라움이 목의 중간에서 멈췄다. 다르게요? 우리가 했던 방식 말고. 돈 먼저, 명분 나중 그 방식 말고. 그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너한테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은 미안하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두 음절에 그의 나이와 자존심, 실패가 같이 들어 있었다. 무거웠다. 그래서 진심처럼 들렸다. 문상 마지막 날, 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타올랐다. 작은 아빠의 사진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사진 속 그가 입술을 반쯤 벌렸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지 못하는 표정. 사진은 늘 마지막을 찍는다. 그 사진의 마지막이 남은 자의 처음이 되는 식으로 세계는 얄밉게도 균형을 맞춘다. 발인 아침, 어머니가 작은 아빠에 관해 손을 올렸다. 내가 먼저 가면 우리가 뒤따라갈 이유라도 만들고 살게. 기이한 위로였지만 완벽한 작별이었다. 우리는 뒤에서 그 말을 들었다. 무릎이 조금 가벼워졌다. 말을 통해 무게의 일부가 옮겨진 것이다. 남겨진 건 비어있음이 아니라 나눠듦이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형사가 다시 다가왔다. 장례 마치고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 덧붙였다. 안타깝지만 이 죽음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게 때로는 가장 큰 단서가 됩니다. 형사는 떠났고 나는 그의 문장을 오래 떠올렸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은 언제나 발보다 빠르다. 마음이 먼저 간 길에 발이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누군가는 증거라고 부른다. 연결식이 끝났다. 종소리가 2번 울리고 바람이 일었다. 우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눌러도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아빠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땅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이어졌다. 흙은 사람을 덮지만 가끔은 사람을 살린다. 흙이 닫히는 장면을 본 사람은 대개 그날 이후로 말을 적게 한다. 말이 흙처럼 무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한동안 창밖만 보았다. 도로변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잎을 흘리고 있었다. 떨어지는 잎마다 작은 아빠의 목소리가 달린 것 같았다. 버리지 마라. 한 장의 잎 한 줄의 음성. 바람이 그것들을 모았다 흩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창고 열쇠를 꺼냈다. 손에 쥔 열쇠의 모서리가 살을 눌렀다. 그 작은 통증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다. 현관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돌아보았다. 우리는 말을 줄였다. 말이 적어질수록 서로의 표정이 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사이로 결심이 오갔다. 정리하자.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둘 다 들었다. 정리. 버림이 아니라 맞댐, 숨김이 아니라 열어보기, 미움이 아니라 견디기. 나는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꺼냈다. 배터리 케이스를 여는 동안 손이 덜 떨렸다. 마이크로 SD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작은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 위에 얇게 포개져 있었다.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죄책감 대신 부탁이 먼저 들렸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네. 대답이 방 안에서 굴렀다. 빈 방이 대답을 되돌려 주었다. 그 되돌림이 약속 같았다. 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골목을 누군가가 지나는 듯 발소리가 느리게 흘렀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혔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남는 밤. 흔적만으로도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밤. 그 밤이 이 집에 오래 머물렀으면 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다음 장을 연습할 수 있을 테니까. 책상 위에 노트와 통장을 펼쳐 놓았다. 빛이 낮아졌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림자의 길이가 오늘 하루의 길이 같았다. 나는 펜을 들었다. 장례 완료. 작은아버지. 기억 보존. 짧게 적고 한 줄을 더 보탰다. 분노를 지연시킬 것. 지연은 유해와 다르다. 지연은 방향을 바꾸게 해준다. 오늘 나는 방향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작은아빠의 빈자리가 만든 바람이 내 등을 밀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창고 열쇠를 탁자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났다. 그 소리 뒤에 아주 약한 메아리가 따라왔다. 메아리는 빈 공간이 있어야 들린다. 빈 공간은 상실의 다른 이름이지만 동시에 시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나는 그 두 이름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상실, 시작. 둘을 함께 말하자 입술이 덜 떨렸다. 잠들기 전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잘 자라. 너무 오래 들은 인사말이라 새삼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새 것처럼 들렸다. 오래된 말이 새 것처럼 들릴 때 사람은 다음 날을 살 수 있다. 나는 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작은아빠의 이름이 어둠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멀어졌는데 사라지진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덜 아팠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오늘 밤은. 그리고 나는 내일 창고로 가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에 적었다. 적는 일은 시작의 반이다. 반이면 충분하다. 반은 나머지 반을 부른다. 작은아빠가 남긴 빈자리가 오늘 밤 내게 해준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빈자리가 나머지를 불러오는 일. 그게 사랑의 숨은 방식이라는 걸 나는 아주 늦게 배웠다. 아침부터 공기가 묘했다.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났다. 나무 타는 냄새도 아니고 먼지 타는 냄새도 아니었다. 비슷하지만 더 무거운 냄새.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오늘따라 공기가 탔네. 그 말이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타는 냄새는 더 짙어졌다. 전날 밤까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모든 것이 잠시 고요해진 듯 보였지만 그 고요는 고요가 아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이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표지는 손에 닿을수록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밤새 노트를 펼쳤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그 속의 글씨들이 내 눈앞에서 꿈틀거렸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정리 못하면 피 본다. 그 문장이 이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건 예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있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전화가 울렸다. 큰아빠였다. 윤호야, 오늘 좀 보자. 목소리가 이상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평온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디서요? 옛 창고 앞에서. 낮 2시쯤이면 되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다.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내 손끝은 식어 있었다. 2시까지 남은 몇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없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시계 초침이 돌 때마다 심장이 같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내 몸을 대신해 시간을 보냈다.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나는 창고 앞에 도착했다. 하늘은 구름이 없이 맑았고 햇빛이 이상하게 하얗게 번졌다. 창고는 변함없이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부유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큰아빠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왔냐?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그는 대답 대신 라이터를 한번 켰다 껐다 했다. 불꽃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작은 불빛이 창고 안 공기를 흔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거 내가 봤다지? 네. 그거 불태워야 한다. 왜요? 그게 우리를 죽일 거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두려움의 떨림이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들었다. 이게요? 그래, 그거. 이 안에 뭐가 있길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이터 불을 다시 켰다. 불꽃이 잠시 더 크게 타올랐다. 윤호야, 넌 아직 모른다. 이 돈이 왜 생겼는지, 그게 누구의 피에서 나왔는지. 아버지가 그걸 끝내려 했는데 결국 못했어. 그게 우리한테 돌아온 거야. 그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래서 삼촌도 죽은 거예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내가 대신 불태워 줄게. 그가 노트를 잡으려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윤호야, 제발. 이건 증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저주야.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는 라이터를 3개 쥐었다. 불꽃이 다시 켜졌고 이번엔 꺼지지 않았다. 이걸 태워야 끝난다. 삼촌이 그러셨어요. 이 안에 진짜 유산이 있다고. 그럼 그게 우리를 살려줄 것 같냐?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라이터의 불길이 노트 위로 비쳤다. 노트의 모서리가 뜨겁게 물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불꽃이 내 손등을 스쳤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다. 그만하세요. 내가 밀쳤다. 그는 중심을 잃고 상자 더미 위로 넘어졌다. 그때였다. 불꽃이 상자 안으로 튀었다. 상자 안엔 종이와 오래된 기름 자국이 섞여 있었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삼촌. 나는 손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불은 바람을 먹고 살아났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 속에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있었다. 도망쳐.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불 속으로 쓰러졌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불길이 천장을 타고 올라가며 창문을 깨뜨렸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고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바닥이 뜨거웠다. 나는 뒤늦게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숨이 막혔다. 뒤를 돌아봤을 때 창고는 이미 불덩이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안에서 큰아빠의 실루엣이 한순간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끝내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불길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무너졌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창고는 이미 잿더미였다.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았다. 그 냄새는 단순한 탄 냄새가 아니었다. 그건 피와 약속, 그리고 죄의 냄새였다. 경찰은 나를 데려가 조사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불을 붙였습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조사가 끝난 후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단지 내 손등의 화상을 보며 천천히 약을 발라주었다. 이제 끝났니?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끝났다고 말하면 거짓 같았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너무 무거웠다. 밤이 되었다. 나는 불에 그을린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열쇠는 여전히 뜨거웠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금속. 마치 그 안에 누군가의 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내자. 창문 밖으로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불길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무너진 자리에서만 새벽이 시작된다는 걸. 불은 잦아들었지만 냄새는 남았다. 밤새 창문을 닫고도 새벽마다 코끝에 붙었다 떨어지는 그 냄새가 나를 깨웠다. 나무 타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 종이가 한 번에 사라질 때 나는 특유의 단맛이 섞인 냄새. 어머니는 주전자 뚜껑을 살짝 열어 물을 끓였다. 증기가 천천히 천장 모서리를 훑고 지나가자 그제야 집안 공기가 조금 사람 사는 냄새를 되찾았다. 끓는 물은 공기를 씻겨.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오래된 집에서 배운 오래된 요령이었다. 나는 그 소소한 기술들이 우리를 살려왔다는 걸 이런 날에서야 알았다. 창고 자리에 간 건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였다. 타버린 벽은 무릎 높이만 남아 흙과 잿빛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고 검게 그을린 철제 골조가 하늘을 향해 몇 개의 손가락처럼 모양을 만들었다. 소방서에서 나온 사람은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밟히는 것마다 어제의 온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끄덕이고 잿더미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들어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재가 구두 밑창에서 울었다. 사물이 사라질 때 나는 소리는 의외로 부드럽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상자들이 있던 자리엔 색이 사라진 형태만 남아 있었다. 네모였던 것이 둥그러지고 둥글었던 것이 조각났다. 나는 팔소매를 걷고 조심스레 재를 헤쳤다. 부서진 플라스틱 고리, 녹아내린 금속 클립, 검게 응고한 유리 조각. 시간의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중 주먹만 한 금속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문고리였다. 불에 달궈졌다 식은 탓에 표면이 비늘처럼 갈라져 있었고 가장자리엔 누군가의 손때가 소화되지 못한 채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뜨거움이 남았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보다 열릴 때 나는 소리가 더 무겁지.
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마 작은 아빠였을 것이다.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야 기억은 정확해진다. 슬프게도 그때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드문 바람이었다. 잿더미 위로 하얀 먼지가 일렁이며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골재 틈에서 얇은 무언가가 비스듬히 세워졌다. 종이였다. 적어도 한때는. 나는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겹겹이 탄 가장자리가 깃털처럼 부스러졌고 가운데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남은 글자 2줄.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데 쓰는 힘은 삶을 비운다. 글씨는 익숙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다. 붓끝 대신 볼펜으로 눌러 쓴 필압, 미의 시작 획을 유난히 길게 끄는 습관. 언젠가 밥상을 닦던 걸레에 남아있던 그 획들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종이는 나를 한동안 가만히 세웠다. 불길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이 문장 하나만큼은 데려가지 않았다. 가져갈 수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누가 남겨두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유였다. 나는 그 종이를 비닐 파일에 넣어 가슴 주머니에 꽂았다. 그리고 조금 더 잿더미를 뒤졌다. 노트에 스프링 철심이 타다 남은 채 꼬여 있었고 클립 2개가 서로 맞물려 붙어 있었다. 맞물림, 톱밀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중 하나 제 더미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평범한 박하사탕 케이스였다. 뚜껑엔 희미하게 박하라는 글자 절반이 남아 있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접힌 종이 조각이 셋. 첫 번째는 은행 입출금 명세서의 일부였고 두 번째는 뒷면에 학비라는 단어가 적힌 영수증 조각, 세 번째는 짧은 메모였다. 윤호에게 타도 남는 것들이 있다. 그게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다.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먼지가 바지에 번졌다. 먼지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작은 별무리를 만들었다. 떠나간 사람에게 뒤늦게 받는 편지보다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건 없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점심은 먹었니? 아직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김가루라도 사와. 밥 비벼 먹게. 나는 잠시 웃음 같은 것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냄새를 두려워하지 마. 네. 타는 냄새 말이야. 그건 끝이 아니라 정리의 냄새야. 정리는 사람을 살려. 한 박자 늦은 대답이 입술을 떠났다. 응. 어머니의 말은 늘 부엌에서 왔다. 부엌의 말은 몸으로 이해된다. 머리는 나중에 따라온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 발매트 위로 얇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편물이 이틀 늦게 도착했다고 흙이 쓰인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발신인 이름 없음. 손글씨로 적힌 수취인은 윤호. 봉투를 찢자 안에서 사진 2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하나는 옛 창고 문을 비스듬히 찍은 흑백 사진, 다른 하나는 철물점 계산대의 단말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저해상도 사진이었다. 화면에는 카드 끝 4자리 숫자와 날짜, 오후 4시 12분이라는 시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 한 장.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믿어라. 들리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 형광등 안전기의 미세한 험, 난방 보일러가 돌아갈 때, 나는 규칙적인 딸깍, 금속 문고리가 닫힐 때, 나는 낮은 궁. 지난밤 불길 속에서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굉음으로 합쳐질 때도 그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살아있던 음들이 분명히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사진을 뒤집었다. 흑백 사진 뒷면 구석에 작은 점 4개가 찍혀 있었다. 점 5이라 부르던 할아버지의 비밀 표시.
보고 접고 다시 보라는 뜻이었다. 저녁 무렵 큰아빠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장례에 관해, 유산에 관해, 그리고 어른들이 정리해야 할 것들에 관해 말을 하는 목소리는 낯선 친절을 띠고 있었다. 낯선 친절은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파고든다. 내일 한번 볼 수 있겠니?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네. 대답은 짧았다. 끊고 나서야 나는 허리에 얕은 통증을 느꼈다. 낮 동안 몸이 기억한 긴장. 몸은 머리보다 항상 먼저 알린다. 위험 혹은 다음. 밤이 되자 바람이 달라졌다. 하루 종일 집을 감싸던 탄내가 슬며시 물러났다. 대신 비 냄새가 났다. 아직 오지도 않은 비의 냄새, 먼 데서부터 올 준비를 하는 냄새. 나는 창문 앞 의자에 앉아 박하사탕 케이스에서 꺼낸 새 조각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서랍에서 투명 테이프를 꺼내 조용히 이어 붙였다. 이어 붙인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모양을 회복하는 일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수증의 학비라는 두 글자 아래 누군가의 이니셜이 있었고 그 옆에 얇은 연필선으로 환불이라는 단어가 나뭇가지처럼 이어져 있었다. 환불, 돌려줌. 누군가 돌려준 돈이 있었고 누군가 돌려주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 문득 라디오 생각이 났다. 이미 꺼내둔 마이크로 SD카드. 그 속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다른 귀로 듣고 싶었다. 나는 파일을 재생하고 방바닥에 등을 붙였다. 나무 바닥이 등뼈를 쓸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렀다. 어제와 같은 문장, 같은 쉼표, 같은 숨. 그런데 오늘은 중간중간 섞인 잡음이 더 크게 들렸다. 컵이 책상에 닿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창문이 아주 조금 덜 닫혀 있을 때 나는 스침.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믿어라. 나는 볼륨을 아주 조금 올리고 잡음의 리듬을 머릿속에 옮겨 그려보았다. 리듬은 장소를 기억한다. 그 리듬은 집이 아닌 사무실의 리듬이었다. 밤늦게 사람 없는 사무실의 전기 소리, 겨울철 난방기 앞에 두 손을 비빌 때 나는 마찰의 고요함. 할아버지는 집이 아닌 어딘가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기록은 혼자 남길 때 더 정확해진다. 슬프지만 휴대폰에 진동이 왔다. 낯선 번호. 메시지 한 줄. 너 아직도 갖고 있지.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었다. 명사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되는 문장.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켜 방안을 천천히 찍었다. 액자, 라디오, 박하사탕 케이스, 비닐 파일, 그리고 창밖의 가로등. 이 작은 방의 사물들이 오늘 내 편이 되어준다. 사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잠깐 들어가도 되니?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더니 주방으로 향했다. 라면 끓일까? 늦었는데요. 늦어서 먹어야지. 어머니는 물을 올리고 봉지를 뜯었다. 스프 냄새가 퍼지자 집이 집으로 돌아왔다. 국물이 팔팔 끓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버지도 한번 큰 불을 본 적이 있어. 아버지가요? 응. 너 아주 어릴 때. 참고 말고 마음에.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면을 풀었다. 그때도 내가 물을 끓였지. 아무도 못 꺼주는 불이 있거든. 그럴 땐 뜨거운 걸 먹어. 사람 몸은 뜨거움을 받아들일 줄 알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혀가 먼저 놀라고 위가 곧 안도했다. 체온이 올라가는 동안 머리의 가장 찬 지점에서 서서히 설명이 가능해졌다. 큰아빠가 라이터를 쥔 손, 넘어진 자세, 상자 안 오래된 기름 자국, 바람의 방향.
사건의 조각들이라면 사리처럼 서로 얽혔다 풀렸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잿더미에서 건진 할아버지의 문장. 어머니가 조심스레 읽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부탁을 했구나. 부탁? 그래. 그런 말은 명령이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거든. 그냥 부탁만 하지. 나는 종이를 다시 비닐에 넣었다. 부탁은 지키겠다는 말보다 지키려는 자세를 오래 남긴다. 나는 그 자세를 배워야 했다. 오늘 밤 불길이 데워놓고 간 마음으로 밤 11시가 넘어가자 빗소리가 진짜로 들렸다.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라디오의 잡음 위에 얇게 겹쳤다. 나는 파일을 멈추지 않았다. 비와 잡음이 함께 흐르는 동안 문득 할아버지의 쉼이 다른 날보다 반 박자 길게 느껴졌다. 길어진 쉼 사이로 작은 긁힘이 들렸다. 마치 펜촉이 마른 종이 결에 걸릴 때 나는 소리. 음성 파일과 함께 찍힌 사진들 노트 조각, 도면, 사진, 그리고 열쇠의 근접샷 이 머릿속에 더 씌워졌다. 그 소리는 장소의 좌표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 나는 메모장을 꺼내 세 단어를 적었다. 소리손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일. 잠들기 전 나는 잿더미에서 집어온 문고리를 탁자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소리가 낮고 짧게 울렸다. 낮고 짧은 소리는 약속을 닮았다. 길게 울리지 않지만 쉽게 잊히지도 않는 소리. 내일 아침 나는 철물점에 갈 것이다. 결제 내역의 끝 네 자리와 단말기 화면의 날짜를 들고 그리고 낮에는 큰아빠 집에 들러 남겨진 서랍을 볼 것이다. 누군가의 손이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물건이 있을 테니까. 저녁에는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시각과 타임스탬프로 묶은 파일을 하나 더 공유할 것이다. 기록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구한다. 우리는 둘 다 필요했다. 지침도 구원도. 불은 거의 모든 것을 태웠다. 그런데 태워서 남긴 것들이 있었다. 케이스 속 종이 3장, 문고리 하나, 반쯤 지워진 필압, 그리고 한 줄의 문장. 미워하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마음 안쪽 가장 깊은 서랍에 옮겨 놓았다. 열쇠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열쇠 없이도 여닫을 수 있게, 자주 열어볼 수 있게. 불을 본 사람은 다음 날을 다르게 산다. 나는 불을 보았고 내일을 다르게 살 준비를 끝냈다. 오늘 밤 빗소리가 그 준비를 축복하듯 천천히 지붕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했다. 자라. 오래된 인사말이 새 것처럼 들렸다. 나는 등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 잿빛이 천천히 물러가고 그 아래에서 색이 드러났다. 빨강, 파랑, 그리고 오래된 갈색. 삶의 색. 나는 그 색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그 한 단어면 충분했다. 내일은 나머지 단어들을 불러올 테니까. 비는 새벽까지 내렸다. 천장에 닿는 빗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크고 작고 때로는 박자를 틀며 부딪혔다. 그 불균형이 오히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잠이 안 오는 날엔 소리가 커진다. 귀는 언제나 눈보다 더 오래 깨어 있다. 라디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점으로 떠 있었다. 그 안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갇혀 있었다. 그 목소리를 수십 번, 아니 100번은 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어제까진 문장을 들었다면 오늘은 숨을 들었다. 문장 사이의 공백, 단어가 끝나고 다음 단어가 시작되기 전에 정적.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열었다.
소리를 파형으로 보는 건 감정을 수학으로 보는 것 같았다. 파형의 높낮이, 빈 구간의 길이, 떨림의 반복. 나는 마우스로 확대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그 문장이 끝난 뒤 2.3초의 공백. 그 공백 안에서 아주 낮은 음이 들렸다. 처음엔 정기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으니 그건 사람의 숨이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 그 숨은 급하지 않았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숨 사이에 딸깍 소리가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노이즈 필터를 걸었다. 딸깍. 그건 라이터였다. 라이터가 켜지는 소리, 불이 붙기 전에 금속 스위치가 움직이는 그 미세한 딸깍. 그때 기억났다. 창고의 불, 큰아빠의 손에 들린 라이터, 그리고 그가 말했던 문장.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걸 내가 끝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진 역할처럼 들렸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다시 거꾸로 재생했다. 거꾸로 된 목소리 속에서 들리는 건 언어가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은 기억을 깨운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세 번째 반복에서 어떤 단어가 스쳤다. 형? 그건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의 낮은 톤이 아니었다. 어쩌면 작은 아빠일지도, 어쩌면 큰 아빠일지도 모른다. 나는 재생 속도를 0.5배로 낮췄다. 형 그러지 마. 그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불빛의 소리. 모든 게 연결되었다. 불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창고의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밤에도 라이터에 불이 있었다. 그 불이 피운 건 담배가 아니라 서류였다. 그 서류 속엔 집안의 모든 부정과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두 형제가 있었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믿어라. 이제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보이는 건 타버린 흔적이지만 들리는 건 아직 살아있는 진실이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또 듣고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목소리도 들었어? 아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람은 말할 때보다 숨을 쉴 때 진심이 나와.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노트와 박하사탕 케이스를 다시 꺼냈다. 노트의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가운데는 기적처럼 남아 있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사람의 죄는 돈보다 소리가 먼저 남는다. 나는 다시 녹음을 들었다. 형 그러지 마. 그 다음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불길이 터지기 전 누군가의 숨멈춤이 있었다. 그 멈춤이 진실이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결론은 실화 가능성 높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실화가 아니라 반복된 죄의 불이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태워서라도 끊고 싶었던 불.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다시 껐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귀가 먹먹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제 끝났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내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게 내가 가진 유산이야. 미워하지 않는 힘. 밤이 되자 빗소리가 그쳤다. 대신 귀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의 숨, 작은 아빠의 목소리, 큰 아빠의 울음,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그 모든 소리가 한 리듬으로 섞였다. 그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노래였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들린다. 이틀 동안 비가 내렸다. 비는 세상의 먼지를 닦아냈지만 냄새까지는 지우지 못했다. 불이 지난 자리엔 여전히 탄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단지 창고의 잔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타고 남은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냄새가 사라지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았으니까. 어머니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불을 보면 그 다음부턴 바람의 냄새를 안다. 그 말은 문장이라기보다 오래된 속담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녀가 물었다. 정리할 거예요. 무엇을? 남은 것들을요. 서류도, 기억도, 그리고 미움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미움을 정리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이미 뉴스를 통해 사건을 알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든 상속권이 윤호 씨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이득처럼 들리지 않게 노력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당황했다. 이해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크죠. 그래서 더 무겁죠. 그의 얼굴에 일순간 놀람이 스쳤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반은 기부할 겁니다. 나머지는 가족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재단이라면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정했어요. 회재단. 불의 색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며 한참 동안 울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나온 시간들이 다시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감각이었다. 불길에 삼켜진 창고, 그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 형, 그러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너무나 짧고 인간적인 한숨.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식는 건 있는 게 아니었다. 온도를 낮춰야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 나는 드디어 그 기억을 만질 수 있었다. 며칠 후 큰아빠의 유품이 도착했다. 불길에서 간신히 건져낸 시계 하나와 반쯤 탄 지갑, 그리고 사진 몇 장. 시계는 멈춰 있었다. 28분. 그게 불이 시작된 시각이었다. 지갑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와 두 형제, 그리고 아주 어린 나. 그 사진 속에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불길에 휩싸였던 그날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삼촌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가 들었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라 했겠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대답하는 듯했다. 언제나 만나고 있지. 내 안에서. 재단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법적인 서류, 세금 문제, 명예 이전 등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가족의 상처를 꿰매는 일 같았다. 바느질하듯 천천히, 정확히, 조심스럽게. 회재단의 목적 항목엔 이렇게 썼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변호사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답네요. 그의 말이 조금은 위로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창고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돌에는 단 세 글자만 새겼다. 기억의 자리. 누구의 이름도 새기지 않았다. 이건 한 사람의 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였으니까. 비석 앞에는 박하사탕 케이스를 놓았다.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았던 그것.
뚜껑을 닫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날 밤 꿈을 꿨다. 할아버지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어린 시절처럼 하얀 셔츠를 입고 담배 대신 커피를 들고 있었다. 이제 괜찮냐?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괜찮아요. 그가 웃었다. 이제 진짜 유산을 알겠구나. 네. 용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제일 비싼 거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창문 밖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하얀 이슬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물방울이 마치 불길의 반대편처럼 느껴졌다. 불은 모든 걸 태웠지만 이슬은 모든 걸 적셨다.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물, 태움과 적심, 그 둘이 번갈아가며 사람을 만든다. 나는 커튼을 걷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탄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흙냄새가 났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불이 지나가야 흙이 태어나고 흙이 있어야 다시 사람이 자란다. 그게 유산이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마음을 남긴다. 나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다. 마음을 지키는 건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 불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길의 끝에서 만난 또 하나의 문이었다. 나는 그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이 눈부셨지만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다. 이제는 괜찮았다. 모든 것이 타서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나와 새로운 내일이 있었다. 아침이 오면 먼저 창문을 연다. 예전엔 날씨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냄새부터 맡는다. 하루의 첫 냄새로 오늘 내가 무엇을 기억할지 정한다. 비 냄새가 나면 오래된 말을 꺼내 들고 바람 냄새가 나면 쓸쓸함을 반으로 접는다. 가끔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그럴 때면 물을 끓인다. 끓는 물은 말을 부른다. 말이 오면 마음이 따라온다. 장부와 노트, 박하사탕 케이스, 라디오, 문고리. 사물들은 다 제자리를 찾았다. 어떤 건 비닐 파일 속으로, 어떤 건 작은 상자들 속으로, 그리고 어떤 건 비석 앞 땅 속으로 들어갔다. 사물을 정리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나는 그 선언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날짜와 시간, 정리한 손의 상태까지 적어둔다. 살아있는 기록은 늘 몸의 언어로 남는다. 회재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엔 아주 짧은 문장이 올라가 있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기 위해. 문이 메일함에는 뜻밖의 사연들이 도착한다. 할아버지를 여름과 겨울의 냄새로 기억하는 어떤 손녀, 사과 대신 고구마를 삶아 건넸던 외할머니의 손을 떠올린다는 청년, 불길로 가게를 잃고도 국을 끓이는 법을 남겼다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보내온 중년의 남자. 사람들은 돈의 단위를 무한히 잘게 쪼개 말하지만 기억의 단위는 늘 크고 둥글다. 둥근 것들은 잘 굴러간다. 멈춘 듯 보여도 다시 굴러간다. 첫 장학금 수여식은 동네 체육관에서 열렸다. 의자를 반듯하게 나란히 놓아도 어딘가 조금씩 삐딱해지는 게 사람 사는 풍경 같았다. 한 학생이 연단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나는 그 말 앞에서 박수를 가장 오래 쳤다. 시간을 받는 사람은 보통 시간을 건넨 사람의 무게까지 나눠든다. 언젠가 그 무게가 가벼워지길 바라며 무대 뒤에서 종이컵 물을 채워 건넸다. 물은 말보다 빨리 사람을 진정시킨다. 큰아빠와 작은아빠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책장 한가운데 있다.
수평을 맞추려고 액자 밑에 종이를 얇게 접어 끼웠다. 어머니는 지나가다 한 번씩 먼지를 털어준다. 둘이 싸우지 말라고. 어머니의 농 담긴 말은 시간을 둥글게 만드는 주문 같았다. 가끔 나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다. 침묵은 상대를 향해 앉는 방식이기도 하다. 거기 앉아 있으면 둘이 한꺼번에 살아난다. 하나는 웃음으로, 하나는 고집으로. 둘 다 내 안에서 오래 산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을 정리하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늘 남은 사람의 체온으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체온 없이 마감된 문장은 바람을 오래 못 견딘다. 나는 바람을 오래 견딜 문장을 갖고 싶었다. 라디오의 빨간 조명은 여전히 켜졌다 꺼진다. 음성 파일을 틀면 할아버지의 숨이 가장 먼저 방안을 데운다. 어느 날은 숨만 듣고 멈춘다. 그날의 나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어느 날은 끝까지 듣는다. 그날의 나는 부탁을 다시 받는 사람이다. 부탁을 다시 받는다는 건 그 부탁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함께라는 말은 사람을 도로 사람으로 만든다. 창고가 있던 자리는 작은 텃밭이 되었다. 어머니가 상추와 쑥갓을 심고 고추 모종을 줄 맞춰 꽂았다. 봄에는 흙을 부숴 숨쉬게 하고 여름에는 그늘막을 쳤다. 비석 앞엔 허브 화분을 두었다. 손으로 잎을 비비면 민트 냄새가 난다. 나는 박하사탕 케이스 뚜껑을 통 열었다 닫으며 그 냄새를 맡는다. 달콤하게 시원한 불의 반대편 냄새. 불은 태우고 허브는 더하게 한다. 더하는 일은 언제나 더 어렵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어느 저녁 작은 엄마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본 얼굴에는 살이 조금 붙어 있었다. 저녁상을 차리고 국을 퍼서 앞에 놓았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눈을 감았다. 이런 맛이었지. 그 한마디에 집이 조심스레 제자리로 돌아왔다. 식사 내내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밥그릇이 비워졌다가 채워지는 속도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걸 보았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윤호야. 덕분에 오늘은 미움이 조금 덜했어. 그 말은 밤 공기에서 금방 식지 않았다. 철물점 사장이 재단 창립 소식이 나간 날 낡은 봉투를 들고 왔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영수증 몇 장과 작은 나사가 하나 있었다. 이건 내 삼촌이 사간 규격이야. 나사라는 게 참 풀기도 조이고도 쉬워. 그런데 정작 풀고 조여야 할 건 보통 쇳덩이가 아니더라. 사장은 말끝에 웃었지만 나사에 아주 작은 십자홈을 손끝으로 쓸며 오래 서 있었다. 나는 그 나사를 유리병에 넣고 라벨에 날짜를 적었다. 사소한 것일수록 잘 남겨야 한다. 사소한 것들이 끝내 사람을 구한다. 밤마다 일기를 쓴다. 첫 줄은 늘 같다. 오늘의 냄새. 둘째 줄은 오늘의 부탁. 셋째 줄은 오늘의 용서. 용서가 없는 날에는 비워둔다. 빈칸이 다음 날의 문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빈칸을 오래 바라보면 언젠가 그 칸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나는 그걸 배웠다. 불에서, 재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초가을 회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모여 작은 숲길을 걸었다. 누군가는 아버지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할머니 얘기를 했다. 나는 말보다 걷기를 택했다. 걷다 보면 발이 말한다. 어느 구간에서 속도가 줄었는지, 어디서 숨이 찼는지, 발은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기록한다. 길 끝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내일이면 또 다른 표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 변화가 좋았다.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가끔 나를 미워하는 댓글이 달린다. 돈을 허공에 뿌린다고, 쇼를 한다고, 결국 부끄러워질 거라고. 나는 그 말들을 스크랩해 한쪽 파일에 모아둔다. 미움의 기록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음을 연습하는 자리로. 그 파일의 이름은 숨이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이기 위해. 숨이 고르면 말이 고르고 말이 고르면 삶이 둥그러진다. 어느 겨울밤 눈이 왔다. 불길이 지나간 지 오래된 자리 위로 하얀 눈이 쌓였다. 눈은 모든 상처의 윤곽을 잠시 감췄다가 아침이 되면 천천히 드러낸다. 그 드러남을 지켜보는 일은 사람을 다정하게 만든다. 나는 장갑을 끼고 눈을 쓸었다. 삽끝이 비석 가장자리를 스치며 짧은 소리를 냈다. 낮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에 마음이 닿았다. 나는 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몰랐다. 할아버지였을지도, 삼촌들이었을지도, 혹은 어제의 나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가끔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 감사한다. 방향보다 마음이 먼저일 때 감사는 더 오래 남는다. 봄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렸다. 잡초를 뽑고 흙을 부수고 손끝으로 온도를 쟀다. 어머니가 말했다. 농사는 기다림을 심는 일이야. 그 말은 재단의 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같았다. 기다림을 심으면 때가 와서 싹이 난다. 싹 앞에서 사람은 대개 조용해진다.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자란다. 오늘의 일기를 마치며 마지막 줄을 남긴다. 50억은 숫자였고 사람은 온도였다. 숫자는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온도는 나눌수록 커졌다. 나는 결국 그것을 상속받았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부탁을 기억하려는 자세, 그리고 다음 사람의 내일을 조금 덜 춥게 하려는 습관. 잠들기 전에 라디오를 켠다. 빨간 불빛이 작은 점으로 들어와 방을 데운다. 파일은 재생하지 않는다. 대신 할아버지의 숨이, 삼촌들의 말이, 어머니의 손이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천천히 방을 채운다. 눈을 감고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닫는다. 그 서랍들엔 열쇠가 없다. 열쇠 없이도 여닫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나는 오래전부터 열쇠를 버렸다. 불은 지나갔다. 쟤는 흩어졌다. 그러나 한 문장은 남았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첫 냄새처럼 들이마신다. 그리고 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살아있는 냄새가 따라온다. 나는 그 냄새를 살 만큼 산다.